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 상승 기운 점차 번져나가는 양시장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 움직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가운데 테마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LED 장비, 웹툰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살펴보면요. 미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현재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7%대 강세 보여주면서 빨간불 견조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덕양산업과 하나오션 두 자릿수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 운수장비, 기계업종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반면 전기가스, 음식료 업종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2,506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502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2,51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514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자세한 흐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로 외국인들 2거래일 연속 선물시장 매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물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1,1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3,76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2,5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매도세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쏠림이 완화되면서 오늘 코스닥 나머지 로봇이나 2차 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바이오주, 미디어, 엔터 쪽도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신규 상장한 LIS가 150% 넘게 질주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업종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은 811포인트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71% 넘게 오르면서 81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 7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38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상승하는 섹터입니다.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들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짓눌러왔던 고금리가 내년부터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고사이언스입니다. 눈밑주름 개선 치료제인 로스미르가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13,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sek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동안 초전도체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던 CCS를 필두로 오늘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CS 현재 2.8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오늘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네, 기온은 낮지만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 증시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은 모두 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그다지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표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표정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달보다 내려간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4%로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감까지는 우리 증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요즘 우리 증시 개별주 상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우리 증시는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주 동안 랠리를 이어왔던 뉴욕 간밤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자, 일단 11월 이번 달 그 첫째 주에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큰 흐름에서 횡보 장세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지속적으로 11월 달 동안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글로벌 장세, 특히나 미국 장의 경우에는 큰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예상과 같이 물가 지수는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아마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동결, 그리고 내년 이후에 중반기 이후에는 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하락까지도 이제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를 이제 체감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황이 될 수 있을까 여부를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와중에서 현재는 방향성 자체는 지금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12월에 이제 산타 랠리가 올 것이냐 또는 오지 않을 것이냐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뭐 랠리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 최근 5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횡보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보다는 오히려 개별주에 대한 종목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정치 테마주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2, 3일 정도는 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테마주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달 말까지에 있어서는 개별주 장세는 계속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넘어가면서부터 점진적인 상승세는 증시가 이어나갈 것으로는 보나, 거기에 있어서는 테마주보다는 개별주에 대한 장세가 조금 더 월등하게 힘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2월 증시 점진적 상승이 기대되는데 테마주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테마를 살펴본다면 웹툰 섹터에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웹툰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IP 있는 중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될 만한 기업은 어딘지 좀 궁금하고, 이 웹툰주의 주가들 최근에 어땠나요? 실질적으로 그 네이버 웹툰의 그 자회사죠. 네이버 N이 이제 메인 제작 방식으로 여러 크리에이터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웹툰 같은 것은 이제 영상화에 대한 모습들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제작했을 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N 같은 경우가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아직 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러한 그 흥행 여부에 따라서 흥행이 좀 잘 된다면, 그리고 수입이 그만큼 들어온다면 또 독자적인 그런 영상 개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튼 이러한 그 IP 기반의 영상이 성공 시에는
결제 회원, 유료 결제 회원이 좀 늘어나게 되겠고 기업 측면에서는 외형에 대한 그런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죠. 여하튼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내년에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겠냐라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고 현재 미국 내 네이버 웹툰 월간 사용자 수는 1,300만 명에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서 가장 개연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와이랩이라든지 엠비트라든지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대원 미디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마 섹터보다는 개별주의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조금 번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에 대한 모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하는데 이 밖에 로봇주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웹툰에 대한 테마 섹터라고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MBT하고 핑거스토리 정도만 상승을 하고 다른 종목들은 상승은 했지만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별주의 장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자, 와이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주요 거래처이고 2대 주주가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협력해서 이제 드라마를 추진 중이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전문가에 대해서 제작 전문가죠. 이런 부분들을 양성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MB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캐시 슬라이드 모바일에 많이 걷게 되면 이렇게 찍는 그런 것들 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게 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세는 조금은 더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현재 수급이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이고 조금 좀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을 때 답해드리겠지만 네.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다. 앞으로 향후에도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웹툰 테마 전반으로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인데 그중에 좀 개별주의 이슈를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핑거스토리의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역시도 17%대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도 조금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늘의 주가를 살펴보더라도 올해 초에 기록했던 최고가보다는 좀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반등할 여력 어떤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고가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거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제 퍼로 추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팩트를 좀 보자면 지난 23일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 번외에 대한 이슈가 같이 좀 묶여 있던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 한동훈 테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핑거라는 종목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핑거 스토리도 초록은 동색이다, 같은 종목 아니냐 하면서 동방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슈적으로 좀 엮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웹툰에 대한 이슈가 상승세를 더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자, 어찌 됐던 그리고 상한가 기록 이후에 이탈에 대한 물량 그리고 어제의 장 물량, 오늘에 진입한 물량들을 봤을 때 어찌됐든지 간에 새로운 구간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과거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은 4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억 원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이후에 조정 국면이 온다 하더라도 횡보 구간으로 빠진 다음에 재차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좀 그려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을 전환이 어렵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핑거스토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MBT의 경우에도 지금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제 장중에 보였던 강세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Y랩의 경우에도 4%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Y랩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지금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든든한 지형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 MBT의 경우에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시장 내에서 웹툰 IP가 확장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추세적인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컨텐츠 관련해서 이러한 이제 등락이 왜 나왔는지를 좀 알아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장기 이후에 수축기가 오기 마련인데 그 성장기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발되고 나서 집합금지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이동과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웹툰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엔더믹 이후에 일상생활에 대한 복귀가 가능해졌고 그렇게 또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플랫폼 또한 지는 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이미 암흑기를 좀 지나고 있으면서 회복기에 좀 들어서고 있는 모습들인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폭에 대한 그런 성장세에 대한 개선은 아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다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와 함께 수급에 대한 개선세가 현재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대한 이제 견인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는 반드시 그 조정에 대한 구간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보로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가가 그 실질적으로 대폭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거기에서 주가는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을 보면서 바닥 국면에서 모아가기 형태도 가능하겠고 시기적인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그 네이버 웹툰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실적 개선세가 일부 뉴스 보도들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개별적인 이슈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면 네이버 자체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네이버, 그러니까 지주사격으로 봤을 때 네이버이고 그다음에 자회사격으로 봤을 때 네이버 웹툰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성장세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돼서 이제 지주사까지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대폭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는 대폭에 대한 수익성 개선 플러스 상당에 대한 기간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지배구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바로 상장을 한다. 라고 해서 네이버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는 좀 적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두 가지죠. 실적에 대해서 대폭 상승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모습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상당 기간에 대해서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자회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이버의 전망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웹툰주 전반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은 탑픽 종목을 자동차 부품주에서 좀 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 칩을 얘기하면서 칩셋 미디어라든지 뭐 텔레치스도 얘기하고 슈어소프트테크도 먼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뭐 실질적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움직임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로 확산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현대그룹하고 이제 매출에 있어서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약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슈를 좀 받은 바 있고, 자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관련해서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상승한 바가 오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도 수급에 대한 이동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관련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픽을 하게 됐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OEM 부품 제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경량화와 이제 관련해서도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7월 달에 큰 폭의 이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상승세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상당 기간 3개월 이상의 횡보 구간 장세를 만들어내고 거래를 띄우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잠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성우 하이텍뿐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도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은 보이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6월 달에 이제 갭 하락이 떨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까지 11,000원 정도죠. 여기까지도 이제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 뭐 9,500원으로 제가 이제 기입을 해놨는데 9,400원, 9,500원 선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9,000원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성우 하이텍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불리의 촉으로 시장의 키워드를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 연말 증시에 산타가 찾아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11월 증시가 좀 산타 랠리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고 보실까요? 이미 사실 산타랠리는 시작이 됐죠. 이미 뭐 11월 초부터 이미 뭐 지금 지수가 9.5%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산타랠리는 시작이 됐고 이제 관건은 이게 더 이어지겠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어질지는 결국엔 이제 여러 가지 좀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매크로는 좋아요. 뭐냐면 지금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금리도 예상보다 훨씬 더 안정화되고 있고 환율도 지금 다시 좀 추가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 거기다 국제유가가 지금 74달러까지 좀 급락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는 이제 이 3고 현상 때문에 네. 뭐 증시가 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강세 구조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은 좀 하면서 갈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12월만 되면 항상 이제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이 주식을 팔게 되는데 네. 그걸 아직 정부가 결정을 안 해줬죠. 10억이냐, 20억이냐, 50억이냐. 근데 그대로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산타랠리는 좀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또 12월에 지금 코스닥 급등주들 많은데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퍼즐은 대주주의 안독차익 과세 요건을 정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을 완화해 줄지 여기에 좀 산타랠리가 달려있고 다만 대형주는 달라요. 대형주는 네. 뭐 그런 거랑 크게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은 좀 산타랠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이제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께서 오신 지 한 달 만에 매크로 환경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는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한번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2차 전지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는 사실 2차 전지주들 연말까지는 좀 힘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했죠. 부진하고 그게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펀더멘탈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다행히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좀 힘을 내주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펀더멘털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배터리셀 공급 과잉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뭐 당분간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4월에 있을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뭐 주가가 급락한다 이거보다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바닥 다지겠죠. 근데 추세 상승까지는 좀 어렵고 박스권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관망 전략 유지하시되 다만
지금 내년도에 좀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4680 배터리 있잖아요. 네.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거기 관련돼서 뭐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양극재를 직접 공급하는 기업도 있죠.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 그 안에 이제 주행거리나 뭐 충전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 실리콘 응극재 같은 것들도 아마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4680 배터리 관련된 네. 그 밸류체인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당장 간다가 아니라 내년에 그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번 4680 배터리 관련주들 공부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와 관련해서 4680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한번 공부할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온 만큼 이제 산타 랠리냐 4탄 랠리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수익을 안겨줄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반등입니다.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드디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증가로 돌아선 건 2021년 6월 이후로 또 처음인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와 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은 좀 본격적인 변화점을 맞았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여기가 너무 안 좋았죠. 뭐 그동안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이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10월에는 좀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네. 일단 당연히 뭐 이 장기간의 부진 탈출은 조금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9월까지 나와 있는데 9월에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 61.3%나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애플 스마트폰도 출시가 됐지만 화웨이가 이번에 신제품을 내놨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 화웨이가 내놓으니까 그 중국의 경쟁사들 있죠. 오포, 비보, 샤오미 이 3사가 또 공격적으로 막 출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오랜만에 그 신제품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년 만에 지금 사실 중국 스마트폰은 조금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일단 적어도 어쨌든 이제 업황 반등은 이제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업황은 장기간 부진을 탈출하고 좀 반등이 시작됐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반등 시장 속에서 좀 상징이 될 만한 부분은 폴더블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삼성전자가 좀 주도권을 잡아왔었는데 중국의 맹추격이 좀 무섭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요, 거차오라고 해서 애국 소비 열풍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좀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아직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네.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화웨이가 1위거든요. 화웨이가 지금 점유율을 보니까 3분기에 34%인데 2위가 삼성전자로 21%니까 사실 폴더블폰 하면 우리가 종주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 좀 밀리는 건 좀 아쉽지만 다만 이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데 그런데 3위 아너, 4위 오포 이런 기업들이 또 밑에선 치고 올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옛날에 갤럭시 내놨을 때도 중국이 잘 나가다가 지금 중국에서 존재감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폴더블폰도 어떻게 될지 사실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2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좀 상품성 개선이나 저가 폴더블폰이라 그러죠. 그걸 좀 내놔야 중국에서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건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량이 지금 1,0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원래 한 1,400만 대 정도까지는 이제 나름 올해 연초에 예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좀 미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폴더블폰 삼성전자만 좀 국한 지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중국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 스마트폰 업체들이 하반기에만 무려 폴더블폰 13종을 좀 무더기로 지금 출시를 한 상태인데 결국 중국과 삼성의 대결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네. 여기 양쪽에 다 납품하는 우리나라 이제 폴더블 부품 회사들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만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라 중국에도 같이 납품하는 기업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이 조금 더 폴더블폰 시장에서 더 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중국 기업을 모두 잡는 기업들은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업황의 회복 속에서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좀 온기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 특수 기대감까지 물린 만큼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IT 부품이 특히 스마트폰으로 한정 지으면 지난 몇 년간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실적도 적자난 기업이 많았는데 이번 3분기를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기업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중화권 IT 부품까지 좀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번 이제 스마트폰 업종도 내년에 좀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화권이 좋아지면 네. MLCC 업체들 좋아지거든요. 이제 당연히 수출 늘어날 거고 당연히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니까 좋을 수 있고 또 OLED도 중국이 OLED 따로 만들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또 공급을 하거든요. OLED 소재도 괜찮고 또 화웨이 쪽에 들어가는 한 업체가 있는데 3D 커버 글라스라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커버 글라스도 좋고 데코 필름은 뭐냐면은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은 뒤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이제 입혀요 색깔을 그래서 네. 데코레이션 한다 그래서 데코 필름인데 그런 이제 필름 만드는 업체들도 중국에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국과 좀 관련된 기업들도 정말 이제 오랜만에 한번 봐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중국과 관련된 기업도 보실만 하고 IT 부품주와 관련해서 관심을 확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갤럭시 언팩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세 속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의 출격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제품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고 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AI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AI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게 네. 뭐냐면 이제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챗 GPT나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랑 이제 챗봇으로 대화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인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돼요. 안 되고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트북에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제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이 자체 안에 AI 기능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 없이 그냥 기기 속에서 바로 내가 AI에 접목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바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클라우드 기반은 아니니까 성능이 당연히 떨어져요. 클라우드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필요한 기능들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걸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전용 칩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흔히 이제 신경망 반도체라고 하는 NPU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 열리는 게 뭐냐면 삼성이 갤럭시 S24에 아마 이걸 탑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열릴 수 있는데 물론 이게 흥행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의미 있는 뭔가 출발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신제품으로 보시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기 안에서 AI가 실현이 되는데 새로운 신제품으로 보고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도 AI 기술을 접목하는데 이어서 뭐 중국에서도 역시나 스마트폰에 AI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한다 그러죠. 우리가 네. 데이터를 계속 주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러니까 뭐 챗 GPT나 이런 이제 AI랑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챗 GPT라는 애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주입을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있을 텐데 AI가 그만큼 학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면요 추론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뭐를 하죠? 공부한 다음에 문제 풀죠. 이제 문제 푸는 시대가 내년부터 또 열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합니다. 지금 보통 한 6GB 정도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디램 같은 경우. 이게 최소 8에서 한 12GB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12GB면 스마트폰이 2대 팔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한테는 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제가 NPU 신경망 반도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누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빅테크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거든요. 그럼 칩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럼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회사들한테는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요한 그 반도체 대용사들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게 되면 대형 반도체 회사들에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AI 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샘 올트먼의 이슈입니다. 일단 오픈 AI에서 해고가 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는 소식 속에서 우리나라 AI 주들도 좀 들썩였기도 했었고요. 다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AI 산업 전반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줬을까요? 사실 좀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샘 올트만이 해고가 됐을 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AI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기술 개발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보면 AI 뭐 윤리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 이런 네.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상업성을 좀 배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오픈 AI. 그러면은 결국엔 투자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우려를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이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겠구나 했는데 다시 또 복직을 한다. 근데 이번에 복직한 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네. 바꿨죠. 그러니까 장악했다는 얘기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AI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오픈 AI 가치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AI 투자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성의 AI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탄으로 또 한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반도체 업종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긍정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샘 올트먼의 사람들로 좀 이사회가 구성이 됐는데 반도체 네. 업황 전반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내년 같은 경우는 AI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산업은 걸음마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개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생성의 AI는 우리가 지금 보통 그냥 채팅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인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이제 기능들은 챗 GPT가 이제 뭐 3.5, 4.0으로 진화하면서 뭐가 바뀌냐면 내가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실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이미지로 가고 어떤 AI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로 예를 들면 바닷속 영상 한번 보여줘 그러면 자기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줘요. 네. 그런 시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영상, 이미지 영상까지 가니까 그러면 굉장히 고사양화된 그런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이미지 영상 처리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이제 성장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영상 처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뭐 설계 자산 IP나 이걸 이제 설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어디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영상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보는 거를 차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 플러스 자율주행까지 접목이 되니까 저는 이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초기 단계니까 물론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서 약간 부담은 네.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도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시장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와 영상까지로 진화되는 만큼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국제 유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사실 많이 들썩였던 게 바로 또 국제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또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을 해도 국제 유가가 뭐 다시 또 상승한다 이런 뉴스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국제유가가 빠졌던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쟁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네. 러시아하고요 미국이 증산을 하고 있고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중국이나 이런 글로벌 경기는 좀 수요가 부진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수요는 적은데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뭐 다른 중동 국가로 확전이 되면 좀 어떡할까 우려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휴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전 기간도 좀 더 연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쟁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예상 외의 결과를 이제 일으키면서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또 오펙 플러스 회의도 연기되다 보니까 네. 그거 역시도 유가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국제 유가 하방 압력을 좀 작용을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된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속내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학급에 그 회장 있잖아요. 네. 회장 말 안 들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오펙 하면은 맹주가 누구죠? 바로 사우디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고, 왜냐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좀 유가 컨트롤이 안 돼서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사우디 입장에선 유가가 85달러 이상 가야 된대요. 네. 그래야 좀 재정 흑자가 나니까 지금 10달러가 더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감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감산을 하기로 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지금 증산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다른 국가들 아랍에미리트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증산을 자기는 하고 싶은데 여기에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은 좀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들은 증산을 안 하면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또 한쪽은 북아프리카에도 산유국들이 있어요. 나이지리아, 여기 앙골라가 있는데 여기 국가들은 증산을 하고 싶어도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생산시설 문제 때문에 증산을 하고 싶어도 좀 못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증산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또 여기서 감산을 추가적으로 또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원하는 거는 추가 감산이거든요. 근데 북아프리카 이쪽의 산유국들한테 또 감산 더해라 이러면 이들 국가들은 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생산도 못했는데 또 감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듣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과 다르게 1년 전과 다른 게, 그때는 감산 공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냥 감산하자, 유가 올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서로 1년이 좀 지난 시점에서 감산을 굳이 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만의 이해관계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관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산 공조에 대한 공감대 약화로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된 것 같고, 물론 이제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감산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사우디가 원하는 만큼의 감산이 될지 그건 좀 미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산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사우디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다고 짚어주셨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제유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실까요? 레인지를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저는 국제유가 70달러 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뭐 이 예상보다 감산 규모가 적거나 아예 감산을 안 한다라는 식이 나오면 70달러 네. 깨고 내려가 버리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일단 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는 바닥으로는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비축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략 비축유를 그동안 많이 방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갖고 있는 전략 비축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채워야 됩니다. 근데 네. 이 단가를 얼마 전에 원래 6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걸 바꿨어요. 79달러로. 그럼 79달러면 지금 74거든요. 그럼 지금 사도 이 레인지 밑에 있으니까 미국은 아마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유가 하방을 다지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부동산 부양책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미완공된 중국의 아파트 같은 걸 완공하기 위해서 네. 돈을 한 500조 투입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당연히 원유 수요에 플러스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유가를 올린다라기보다는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는 한 70달러 여기 중반 정도에서 네. 좀 지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도 85나 뭐 90을 가긴 좀 어렵고요. 그건 이제 공급이 진짜 줄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유국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네. 옛날처럼 감산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국제유가는 아마 75에서 85 정도 사이에서 그냥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좀 네.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속 좀 하향 안정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국제유가 75달러에서 85달러 선에서 움직일 거고, 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국제유가에 따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사실 뭐 석유주와 정유주의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석유주와 정유주는 보수적인 관점을 저희가 봐야 할까요? 아니, 둘 다 지금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유주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정유주는 국제유가 올라야 좋잖아요. 당연히 네. 좋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국제유가가 좋아서 이미 오르잖아요. 그럼 주가는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좋아지면 팔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유가가 지금 요즘에 급나가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제 의견대로 어느 정도 하단까지 왔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정유주는 싸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고 미리 좀 선취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10에서 20% 오르면 좀 짧게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절대 장기 투자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유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시고 유가가 오히려 좋아져서 주가가 미리 가면 오히려 정리를 하시고. 근데 그거를 그냥 유가 좋으니까 따라가시고. 사실 오르면 사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네. 보이는 대로 하시면 거의 필패입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반대로 역발상 투자를 항상 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구간은 그럼 역발상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또 정유주는 아시겠지만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유주는 주가 올라간다고 당장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한번 선침해 해볼 만하다 이거고, 석유화학도 좋을 수 있는 게 네. 유가가 이렇게 안정화되면 원유를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고, 석유화학은 또 우리나라는 중국 경기가 중요하죠. 네. 아까 제가 부동산 얘기해드렸잖아요.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석유화학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증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석유화학. 그러면 내년을 봤을 때는 지난 한 2, 3년간 석유화학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여기서 더 나빠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석유화학도 좀 투자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유나 석유화학을 지금 이렇게 좀 소외받고 있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석유나 석유화학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수혜를 받는 섹터라고 좀 봐야 할까요? 뉴스가 네. 나오는 쪽을 보면 뭐 항공주가 조금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네. 뭐 CJ 대한통운까지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항공주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못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돼서 한번 올랐다 다시 빠지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좀 접근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장 큰 회사인 대한항공은 굉장히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그동안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화물로 많이 벌어놨거든요. 네. 체력도 강하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 한번 볼만하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세 가지 키워드에 이제는 연분리의 초기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간입니다. 그럼 12월에 좀 바라봐야 할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보면 PBR 0.9배 이하면에서 투자했을 때는 크게 손해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PBR 0.9배가 3분기 기준으로 네. 한 2,4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 지금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2,500 깨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 분할로 비중 좀 늘려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는 날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오늘 같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빨간 날 사고 싶지만 오늘 같은 날은 사기 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나는 날 네.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 업종으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가 네.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대로 스마트폰 부품이 정말 오랜만에 업황이 돌리니까 이쪽도 보시고, 그다음 오늘도 주가가 좋지만 조선업종도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수주도 잘 되고 있고, 또 LNG 암모니아선 수주도 꾸준하니까 한번 조선주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역발상으로 아까 제가 석유화학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국이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조금씩. 그러면 중국이 부동산 부양하면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섹터가 두 개 있어요. 석유화학하고 네. 철강 업종입니다. 그래서 철강도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포스코홀딩스 좀 제외하고 나머지는 리튬이 아니고 대부분 그냥 철강 업황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중국 때문에 너무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순수 철강 업체들 위주로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네.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하고 조선은 좀 구조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 투자 좋아요. 근데 다만 스마트폰 부품, 석유화학, 철강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네. 짧게만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다른 투자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업종 중에서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올해 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업황이 좋아진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주가가 그에 미치고 있나라는 물음표는 사실 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 2배 올랐었거든요. 거의 주가가 단기간에 한 40%, 40, 50% 네. 정도 올랐다가 다시 거기서 한 20% 또 빠졌어요. 네. 그랬다 지금 다시 10% 정도 바닥에서 또 올랐는데, 지금 내년도를 보면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주가가 자꾸 가다 한 번씩 밀리는 게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적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직 네.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인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좀 진정되고, 그다음에 고가 선박이 내년부터는 정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비싸게 수주받은 이 선박들을 건조하면 네. 당연히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비중이 내년에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좋아지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명확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안 갈수록 좋죠. 안 갈 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 좀 어제 오늘 좀 올랐거든요. 이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좀 조정이 다시 나올 또 때 조정이 그럴 때 좀 투자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월의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웹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면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다뤄봤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우 하이텍을 짚어주셨는데요. 차량 경량화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만큼 한번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12월의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스마트폰 부품 등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